이게 한 몇 년 전 제가 겪었던 일인데, 지방에서 가족하고 떨어져서 숙소를 얻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보통 주말이 되면 이불 빨래? 이거를 코인 빨래방에 가서 빨래를 하면서 그 동네가 외국인들이 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탈리아에서 온 친구가 항상 같은 시간대에 저랑 빨래를 하게 됐는데, 한국말 좀 곧잘 하더라고요. 한 뭐 50%는 알아듣고 뭐 50%는 바디랭귀지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좀 이렇게 계속 몇 주씩 보다 보니까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보통 뭐 그런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친구를 맺으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우리나라로 돌아가면 너 초청장 보낼게. 한번 놀러 와. 뭐 이런 얘기는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하고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인연을 갖다가 이 친구는 이탈리아로 갔고, 저도 뭐 전혀 생각도 않고 있다가 수개월이 또 지나고 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더라고요. 그 이탈리아 친구. 로베르토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초청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비행기 표까지 끊어서. 그래서 마침 제가 또 그때 좀 여행을 하고 싶어서 하던 프로젝트도 좀 끝나고 해서, 그래 뭐 휴식차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뭐 한 일주일 정도 놀다 와야 되겠다 해서 갔죠. 이탈리아에 가면 길거리에 있는 거지도 원빈보다 잘생겼다는 말을 실감하겠더라고요. 거기 잘생겼죠. 예. 예. 제가 간 곳은 로마에서 밑으로 한참 떨어져 있는 남부 이탈리아 쪽이었는데, 해변가가 있는 그쪽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났죠. 결국에는 그 친구가 이제 공항에 마중을 나오지 못하고, 거기는 뭐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자전거를 타면 포카리 스웨트고, 노란색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면 다 레모나. 여자들도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다. 그래서 뭐 환상의 나라에 와 있는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 친구 보고, 야, 이 동네를 좀 잘 알고 사람들하고 좀 소통을 하려면 어디 곳으로 가야 되냐 그랬더니, 흔히 말하는 선술집, 그러니까 이탈리아식 펍에 가면 사람들이 그냥 친근하게 대화를 한다. 그리고 자기가 한국말을 할 줄 아니까 무관의 소통의 창구를 자기가 다리를 연결해 주겠다. 뭐 술 한잔 먹으러 갈래?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진짜 되게 조그만 펍이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술을 한잔 먹는데, 저 끝쪽에 맨 구석에 한국인과 동양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혼자 조용하게 이제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베한테, 야,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아니면 뭐 일본 사람이야? 이렇게 물었더니, 한국 이주민 2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누나가 좀 대단한 누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그랬더니 이탈리아 전역에 한국 물건을 파는 물품점을 전국 체인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집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금수저겠죠. 뭐 그 사람이 돈 많은 거하고 저하고 이제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는 게 그 동네에 한국 사람이 이제 잘 없으니까, 그래서 좀 관심은 좀 가더라고요. 대화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분이 계속 우리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인사만 하고 하다가 그 다음날도 또 그렇게 갔는데 또 그분하고 마주치고,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오더라고요. 한국 분이시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다. 이 친구 때문에 우리 놀러 오게 됐다. 자질구레한 얘기를 이제 다 했죠. 다 하고 나서 우리 좀 더 친해지면 내가 우리 집으로 초대를 할게. 거기서 식사라도 함께 할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덜컥 그렇게 가다가 좀 겁이 나더라고요. 저도 겁이 좀 많은 편이라서. 근데 그 로베가 하는 말이, 뭐 저 누나가 이쪽으로 이사 온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되게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자기가 보장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나도 며칠 있으면 한국으로 가야 되니까 뭐 나쁘진 않겠다. 뭐 죽이기 하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뭐 그런 악한 기운도 전혀 느껴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초대에 응해서 그 집을 갔는데, 그 집 자체가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저택이더라고요. 앞에 뭐 큰 정원이 있고 방이 뭐 거의 수십 칸 있을 정도의 큰 저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얘기를 하고 술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 로베란 친구는 어쨌든 한국말을 완벽하게 다 못 알아들으니까 지루했겠죠. 얘는 먼저 잠이 들었고 소파에 기대서. 그리고 저하고 여자, 그러니까 뭐 돌순이랑 얘기를 쭉 하다가 제가 이제 물었어요. 그때 한참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가 너무 최대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거를 하게 됐냐,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 그랬더니 어쨌든 뭐 며칠 후면 돌아갈 사람이니까 예. 자기가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해줄 건데 이게 소설처럼 영화처럼 느껴져도 괜찮다. 나도 어디 얘기할 곳이 없으니까 시원하게 좀 얘기를 해주겠다. 믿거나 안 믿건 네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들을 준비 됐습니다 하고서 준비를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순이는 몇 년 전에 매일같이 쇼핑으로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었대요. 주로 뭐 백화점 명품 코너에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그리고 이제 점원들의 응대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슴없이 독서를 퍼붓고, 쇼핑 중에 매장에서 당연히 고급 커피를 마셔야 하고,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를 피워야 되고, 그렇다고 제재를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약간 좀 재력가고 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그런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서 컸으니까 이게 아나무인인 거죠, 이 여자는. 그리고 오히려 뭐 백화점의 매니저부터 뭐 점장까지 이 돌순이 앞에서는 쩔쩔매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성격도 소위 말해서 낮으니까. 더군다나 지금 전국 체인을 하는 이제 아빠의 고명딸, 그러니까 외동인 거죠. 얼마나 오냐오냐 키웠겠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쇼핑 가면 뭐 호텔로 가서 호텔에서 파티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친구라는 명분으로 이 돌순이를 떠받드는 인간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한 자리도 깨찰까봐, 아니면 이익이 있을까봐. 그리고 또 실증을 되게 잘 냈었대요, 자기가. 다 마음에 안 들었고, 올해 이틀씩 3일씩 하는 것도 없고. 근데 이게 어쨌든 이 돌순이하고 돌순이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집 말고 이제 그 전에 아버지랑 살던 집이 풍수지리적으로 배산 임수를 지킨 집이라는 거예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흐르고, 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되게 명당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곳이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는 인가가 없었대요. 그 저택 주변에는. 그리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 가사도우미와 집사, 뭐 정원사, 기사가 거의 상주에 있고, 가족이라고는 아버지와 돌순이밖에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큰 저택에서. 가끔 고모의 내외가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방문을 자주 했대요. 근데 이 아버지 철칙이 기업을 자식이 위해는 누구에게도 물려줄 수 없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모의 내외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인물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가식적인 살가움은 기본 장착인 거예요. 그 고모 내외는. 더러워도 참고 막 웃어야 되고. 근데 이제 돌순이는 경영에는 관심이 없었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기에 아버지가 나무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가장 큰 고민이 아버지가 원하는 전공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또 결혼도 하기 싫어했었고. 근데 아버지 주위에 전문 경영인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지분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법인 거예요. 사위를 일찍 들이려는 이유도 돌순이를 도와서 경영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해라. 하지만 기업 간의 결혼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대요. 결국엔 그 결혼은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인해 회사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적당히 도덕적이고 영리한 사람을 원했대요. 네. 그 아버지가 이제 여러 정보와 수소문을 통해서 맞선을 볼 후보 남자들을 고른 거예요. 그게 뭐 동양인이든 아니면 뭐 이탈리아 현지인이든 맞선 볼 것을 맨날 권유를 했지만 결국에는 돌순이는 이런지하에 다 단칼에 거절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는 큰 지병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게 거의 뭐 혼수 상태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주소는 미리 다 써놓은 상태고, 근데 이게 이 돌순이 입장에서
아버지의 병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차기 경영자가 누가 될 건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더욱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맞선을 보기로 결심을 했대요. 돌순이는 아버지가 맞선이라고 한 남자들 중에 그렇게 잘생기지 않은 남자를 네. 골라서 카페에서 맞선을 보게 됐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무슨 종합병원의 화상센터의 전문의였다는 거예요. 평소 그 아버지의 꿈이 그런 병원이라든지 학교를 짓는 게 되게 꿈이어서 후보 중에 그런 사람들을 고르지 않았나, 그런 로망이 있어서. 그래서 인성평가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보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추천을 받은 사람이기도 했대요. 근데 이 이제 돌순이 눈에는 그전 신분 상승의 눈이 먼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의 그렇게 툴툴거리는 말투도 다 참아내고 짜증을 내고 그냥 웃음으로 뭐 이렇게 화답하고. 근데 이제 이 돌순이가 너무 그렇게 계속 툴툴툴툴 거리니까 결국에는 이 남자도 한계에 다다랐던 거예요. 남자가 서로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이제 맞선을 종료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순이 입장에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절을 당해본 거예요. 늘 자기가 갑의 입장에 있었는데 을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피해자가 돼버린 거죠. 그 모욕감과 분노를 가지고 나오다가 서빙을 하던 카페 직원, 여직원하고 부딪히면서 옷을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돌순이는 이탈리아 그 여직원에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폭언을 해댔고, 그 여직원은 이제 뭐 어쩔 줄 모르고 되게 쩔쩔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페가 직원 교육을 정말 잘 시키는 카페로 되게 유명했대요. 무조건 손님이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다 참아내고 그렇게 한 카페라서 직원 교육이 그렇게 된 상태라서 그 여직원도 반항을 못했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 그걸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나이도 비슷한 또래 여자한테 자기가 욕을 얻어먹으니까 직원도 뭐 참긴 참았지만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돌순이는 그 순간에 우산을 쓰고 길을 걷는데 보통 비바람이 몰아치면 우산을 앞으로 숙이잖아요. 예. 근데 누군가가 자기 앞에 탁 길을 가로막더래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서 우산을 슬며시 올리니까 모자와 마스크를 쓴 사람이 느닷없이 돌순이한테 얼굴에 뭘 확 뿌리고 도망을 가더래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얼굴이 막 타들어가는 고통이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 황산을 얼굴에 뿌리고, 그러니까 뭐 피하긴 피하는데 그래도 몇 방울 해도 튀어도 이게 치명적이잖아요, 보통. 근데 마침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보고 바닥에 뒹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돌순이를 보고 신고를 해서 병원으로 향했대요. 병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고 했는데 결국 이 돌순이의 피부의 화상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눈에 들어간 황산이었대요. 실명인 거죠. 거의 실명 수준인 거죠. 결국 오랜 동안 치료를 받고 다 했는데 실명 판정이 내려졌대요. 돌순이가 병원에서 온갖 히스테리를 부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주치의가 묵묵히 그걸 다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주치의가 맞선을 받던 남자, 낮에 맞선을 받던 남자, 그 남자가 주치의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돌순이의 독한 마음도 그 남자 앞에서는 조금씩 누그러졌대요.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치료를 이렇게 잘해줄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도 왔다가 하고 뭐 간호사도 왔다가 이게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자기 공간이 너무 있고 싶었대요. 이미 뭐 실명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병원 치료를 종료하고 집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했대요. 결국 퇴원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지만 그곳에는 부모 내외가 마치 자기 집인 양 소파에 앉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 집안일을 하던 사람들도 마치 그 고모 내외가 원주인인 것처럼 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소리에. 네.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 이제 이 돌순이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다치고 나니까 결국에는 경영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고모 내외가 치고 들어왔구나. 그래서 돌순이 생각했대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곳을 점령하는 게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유언장이 다 있고 아버지 뜻도 있으니까
되게 매몰차게 고모 내외를 거기서 내쫓았대요. 당장 나가라고 해서. 근데 이런 상황도 상황이지만 자신한테 황산 테러를 한 인물이 누굴까? 네. 자기가 너무 많은 잘못을 하고 다녔잖아요. 사람들을 하대하고. 너무 많아서 유추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의심된 사람들은 경찰 입장에서도 알리바이가 있어서 특정하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또 받았다는 거예요. 계속 수사는 하겠지만 그 근처에는 그 흔한 CCTV도 없고 사람도 잘 지나가지 않는 후미진 곳이라서 자동차 블랙박스 확보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차는 또 이미 거리가 상당히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의 고통은 시작이 됐대요. 이 돌순이의 고통은. 모조리 소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행동하면서 나는 소리가 전부 의심스럽고 전부 다 적처럼 느껴지더래요. 평소에는 이제 신경도 안 쓰던 소리 하나하나가 돌순이한테는 전부 의미 있는 소리처럼 들려왔고 평소에 조용했던 집안은 왠지 그 안에 그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외에 누군가가 더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청각이 워낙 예민하니까 이 돌순이가 소리 나는 쪽으로 쑥 타고 가면 그 소리가 이내 없어지고 이내 잠잠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가사 도우미에게서 나는 소리도 되게 거슬렸대요. 도우미가 무슨 식사나 차를 이렇게 내줄 때 손 주위에서 그렇게 소리가 나더래요. 그 가정부의 손에서. 그래서 돌순이가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도 뭐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면서 그냥 가볍게 넘겼었대요. 그 가정부가. 모든 소리는 이제 이 돌순이의 귀를 자극했고 신경을 곤두서게 했겠죠. 심지어 시계 초침 소리조차도 거슬렸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제 앞에 안 보이니까 귀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은 하고 싶었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기엔 너무 많이 찜찜하더래요. 네. 자기의 평소 행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소리 나는 물건들을 모두 무음으로 해달라고 했고 그렇지 못하는 물건이면 없애달라고 지시를 했대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아주 작게 나는 미세한 소리도 느낄 수. 그래도 그럴 것이 뭐 워낙 외진 지대라서 네. 보통 우리 한국처럼 빠르지 않잖아요. 유럽이나 뭐 이런 그렇죠. 보통 서양권이 택배도 보통 막 15일 있다가 오고 뭐 이런 정도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대요. 그래서 이제 돌순이가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기로 했대요. 직원들한테 이제 차를 대기시키라고 하고 집을 탁 나서려고 하는데 밖에 막 빗소리가 들리더래요. 문을 여니까. 근데 이 돌순이가 황산 테러를 당하던 날이 비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비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심했었대요. 비 하면 황산 이렇게 연관성이 지어져 버리니까 그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냐면 샤워를 하려고 할 때 샤워기에서 나오는 그 물줄기가 그런 빗소리와 똑같이 공포를 느끼실 정도였대요. 근데 희한한 게 매번 외출을 하려고 할 때마다 비가 내렸대요. 장마철도 아닌데 며칠째 비가 온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돌순이는 한올 수 없이 기사를 시켜서 의사를 왕진옥에 부탁을 했대요. 얼마 있다가 의사는 돌순이 집에 와서 상처 부위를 되게 정성껏 치료를 해줬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의사는 자기한테 든든한 협력자이자 가장 믿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모 내외는 아예 이 집으로 발도 못 디디게 만들어놨고, 예. 뭐 혈육이긴 하지만 남보다 못한 인간들이잖아요. 돌순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행동은 자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죄책감도 없어. 근데 여기서 좀 반전이 있어요. 한 일주일인가 한 열흘 지났는데 네. 희미하게 눈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바로 누구한테 눈이 보인다고 알리지는 않았대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직원들이 모두 자기 옷을, 그러니까 메이드복이나 이런 걸 입지 않고 예? 자신의 옷이나 아버지의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택의 주인의 옷을 입고 이 돌순이 공포에 질린 거죠. 소리만 들었을 때는 일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는데 그저 그냥 자신이 예민한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체는 달랐던 거죠. 아까 가정부 손에서 무슨 소리가 났는데 그냥 뭐 아무 소리도 안 났다라고 가정부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소리가 뭐였냐면 음식을 하면서 발바닥 각질을 뜯어가지고
각질을 음식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각질을 뜯는 소리, 끄끄끄 하는 소리, 그 소리가 그 소리였던 거죠. 근데 이 돌순이는 그걸 빤히 보면서 주려고 하다가 입안에 넣고 막 씹은 다음에 접시에 놓더라는 거예요. 특별식이다. 근데 이 돌순이 입장에서 그걸 봤잖아요. 저 사람 입에 있던 거를 이 접시에 놓고 특별식이라고. 근데 자기는 눈이 안 보이는 줄 알고 있으니까 들키지 않으려면, 죽지 않으려면 먹어야 했대요. 근데 그 가정부가 항상 걸어갈 때 났던 소리, 사람들이 음식과 술을 먹고 속삭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간간히 숨죽여 웃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거실에서는 그들만의 막 패션 쇼를 벌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와 그리고 엄마 그리고 자기 옷을 막 입으면서 즐거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끔찍하고 괴기스러웠지만 소리조차 지를 수가 없었대요. 그 사람들의 행태를 지켜보고 추계하고플 때는 방문을 소리나게 세게 닫으면 네. 그 행동들을 좀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나는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되겠다. 어딘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돌순이가 외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들이 그곳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이제 돌순이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의지할 거라고는 그 의사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고모한테 부탁을 해봤자 고모도 결국에는 이 속을 챙기는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매주 이제 그 의사만 오길 기다리면서 점점 이제 연민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다정하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의사가 결국에는 이제 사랑에 빠지고 만 거예요. 남자에게 이제 병원을 그만두고 자기 곁에 있어 달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남자가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재산 보고 오는 것 같아서 좀 그렇다. 네. 일단 내가 이렇게 자주 와서 소통을 할 테니까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바로바로 얘기해라. 내가 최대한 와서 내 해결을 하겠다. 너무 고맙잖아요, 이 남자가. 그래서 이 돌순이는 결국 그 남자를 믿고 자신이 처해진 상황과 자기가 치력을 찾았다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때 도우미가 방으로 탁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가사 도우미가 그 의사한테 음식을 입안에 넣어주면서 둘이서 잡정이 있는데도 밟으며 지나가야 했고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에 머리를 부딪혀야 했고 뜨거운 음식을 몸에 엎지른 건 다반사였대요. 최대한 맹인임을 연기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대는 안 되겠다. 이들을 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이제 기사도 한패였으니까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사람이었대요. 운전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안대형 온열팩을 쓰고 차에서 낮잠을 즐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평소 이제 기사 행동을 눈여겨봤던 돌순이는 정원에서 잡은 장수 말벌의 독을 빼서 안대에다가 발랐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 독에 의해서 그 기사도 실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 근데 웃긴 게 이 의사, 같은 한패인 의사한테는 어떠한 해를 가하지는 않았대요. 왜 그랬냐면 그들이 생명에 위태롭지 않을 만큼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남겨놨다는 거예요. 마음은 굴뚝같이 의사도 실명을 시키고 싶지만 근데 아직까지 자신이 의사를 믿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눈이 보인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돌순이는 의사와 연인을 흉내내면서 와인을 마시자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와인을 탁 마시면서 이 의사한테 얘기를 했대요. 자신은 오래전부터 눈이 보였다고. 그러니까 이 의사가 너무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먹은 와인에는 메탄올이 섞여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뉘우친다면 나한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해독제인 에탄올을 주겠다. 에탄올이 해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메탄올을 해독시키려면 에탄올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남자는 이제 미친놈처럼 날뛰면서 용서를 빌지 않고 그 돌순이가 들고 있는 에탄올을 무력으로 뺏어서 마셔버린 거예요. 근데 돌순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애당초 에탄올은 없었대요. 와인은 그냥 정상적인 와인이었고 에탄올 병에 든 게 메탄올이었대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한 거죠, 이 남자를. 근데 이 의사도 결국 실명을 했대요. 그리고 이 돌순이는 모두를 모아놓고 얘기를 했대요.
신고를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고. 예. 하지만 너네들도 죄인 아니냐. 이게 만약에 공론화가 돼서 처벌을 받는다면 너네들은 눈 감은 채로 교도소에서 고통을 겪을 거다. 하지만 나는 재력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대형 로펌을 통해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다. 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 그냥 이 실명을 받아들이고 이 집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결국에는 그날 이후에 모두가 그 집에서 나갔대요. 그리고 평화가 찾아왔대요, 자기한테는. 근데 이게 일상을 혼자 뭐 눈이 보이곤 하지만 혼자 대저택을 관리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럼요. 예. 결국 그 돌순이는 새로운 직원들을 뽑기로 했대요. 이제 직원을 뽑을 때 선글라스를 항상 썼대요. 나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나서 면접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상대의 진실성을 확인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대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았고, 하지만 이제 사람들한테 좀 잘 대하려고 했지만 이게 본성은 어디를 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이. 그냥 자신을 좀 속이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나 말투가 있으면 그런 느낌만 들면 가차없이 해고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돌순이의 가사도우미를 몇 번씩 교체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검증이 돼서 이제 잘 쓴다. 가사도우미는 항상 자기 옆에서 자기를 보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서너 명을 계속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보내고 했대. 그래서 이제 내가 누님 참 너무 굴곡이 큰 삶 사셨다고 딱 그러고 있는데 된다고. 그래서 그럼 저분은 뭐 이미 검증이 다 된 분인가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검증됐지. 검증이 안 되고는 어떻게 옆에 수족처럼 붙여서 쓸 수 있냐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저 가사도우미가 그 카페에 여종업원이라고. 맞선 봤을 때 카페에 여종업원 때문에 그 하대했었잖아요. 네. 근데 모든 걸 다 따져봐도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황산 테러를 당하는 그 시간대에 여종업원이 그 카페에 없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황산 테러 한 사람이 그 카페 여직원이에요? 고개를 끄덕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한테 그렇게 험한 일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직원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도 양심이 있고 이미 나한테 내가 눈이 멀 정도로 그러니까 오히려 난 제 은인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 돌순이 아버지는 그 후에 돌아가셔서 자기가 경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문 경영인을 세우고 경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끝나고 나서 이게 로베를 깨워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도망가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뒷얘기를 더 듣고 싶더라고요. 어떡하지 더 들어. 너무 깊이 알려고 하나 또 깊이 알려고 하면 또 나한테 해코지 하지 않을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제가 나오면서 정말 제가 치졸한 방법을 썼는데 저 거의 절하고 나왔거든요. 거기에. 보통 다음에 뵙게 하고서 그냥 90도로 인사하고 나왔는데 거의 절하듯이 바닥에 엎드리고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근데 그 뒤통수에서 웃는 그 목소리가 그 웃음소리가 정말 살기와 소름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로베를 데리고 어쨌든 그렇게 저는 일정을 다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당시에는 막 되게 무서웠다 하는데 한국에 와서 집에 와서 곰곰이 이렇게 빨래방만 가면 그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그러면 그런 위치에서 그런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맞이할 것인가. 그러면 그 위기에 따라서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할 건가. 네. 정말 뭐 온화한 마음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대처를 할 것인지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아마 그녀가 할 수 있는 그게 최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야, 네. 진짜로 네. 이거는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어요. 왜냐면 모모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진짜 이 사람이 하는 게 맞는 말일까? 아니면 와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그냥 지어낸 이야기라 그러면
중간에 보통 그 얘기가 흐름이 끊기고 이렇게 맥락이 끊기잖아요. 그럴 수 근데 있어요. 예. 회상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도 아니었고 회상한다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얘기를 할 때 네. 항상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죄를 져도 죄가 안 되고 죄를 안 져도 죄가 되는 게 인간사라고,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도 아니고 그냥 서로가 가해자 서로가 피해자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얘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모모님께서, 야, 정말 어떻게 또 이런 레전드 이야기를 들려주실 생각을 하셨는지 전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왜냐면 모모님이니까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일단은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아마 야,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있나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뭐 언제 어디에나 있듯이 아예 난 뭐 저거를 믿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책벌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책벌레님께서는 저번 이야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직업이 변호사를 지금 하고 계시죠. 그렇다 보니까 변호사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공포스러운 사람들, 이런 무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전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말씀이 가능한 선에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벌레님 안녕하세요. 벌레님이라는 게 좀 이상하네. 네, 벌레 좋아요, 벌레. 책벌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맞아요. 오늘도 책벌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저번에는 좀 영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오늘은 사람을 중점으로 맞춰서 이야기를 또 해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 현실 공포 몇 개를 준비를 했는데, 현실 공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금씩 연결이 좀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좀 변호사로서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좀. 그걸 잘못 생각하고 걱정스럽네요. 계신 게 뭐냐면요. 일반 사람들이 이제 법조인이 겪는 그런 상황이나 우리가 사실 법정에 간다라는 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안 좋죠. 그렇죠. 그런데 법정이나 아니면 어떤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많죠. 많은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긴 하죠. 변호사법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그래서 부분이 아닌 그런 부분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가지고 제가 겪었던 현실 공포하고 다 제가 겪은 건데, 네. 처음에는 제가 중학교 때 겪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법고시 준비할 때 겪었던 두 가지 사건, 그 다음 검찰 15 때 겪은 사건을 차례대로 말씀드릴까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되기 전에 겪었던 거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변호사 전에 겪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럼 변호사 때 이야기는 들으기 힘들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변호사 때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기가 아무리 이야기를 굳혀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쉽지가 않겠죠. 그게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의뢰인들도 다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맞죠. 원래 그런 네. 의뢰인들과 연관이 된 이야기를 해야 원래는 굉장히 실감이 나고 재밌는데, 그런 이야기를 법에 걸리는 얘기를 다 빼면 이게 이야기 스토리 진행 자체가 안 돼요. 맞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바로 어떤 이야기일지는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대십니다. 책벌레요. 우선은 어릴 때 얘기인데요. 그때가 중학생 때였는데 아파트 옆 라인에 아버지 지인분 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댁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 지인 아내 되시는 분인데, 그분을 만날 때마다 항상 분노조절 장애의 느낌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 아주머니께서. 근데 언뜻 듣기로는 알코올 의존증이셨던 것 같아요. 알코올을,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이런 말씀을 그 지인분께서 아버지랑 이야기를 나누는 중간에 그런 말씀도 하셨었고, 그래서 자주 왕래를 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 제가 학원을 가려고 집을 나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벨을 눌렀어요. 그래서 엄마가 문을 열고 잠시 뒤에 예쁜 크리스탈 컵에 초록색 음료가 들어있는 몸에 좋은 야채를 갈아놓은 녹즙 같은 그런 걸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주셨어요? 이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꼭 아버지를 드리라고 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근데 엄마가 잠깐 생각을 해보더니 너 학원 가니까 이거 좋다는데 네가 먹어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는 좀 약간 그때 순간 찝찝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크게 왕래가 없는데 갑자기 그거 가져왔다는 것도 좀 이상했죠. 사실 저는 어린 마음이었지만. 근데 엄마가 장화시는 고양이의 그 고양이의 눈으로 쭉쭉 마셔라 우리 딸 막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냥 눈을 딱 감고 원샷을 했어요. 그리고 학원까지는 걸어서 20분인데 현관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아주머니가 숨 쉴 때 나던 술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래서 이분이 금방 내리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학원을 가는 게 제가 서점을 그날 들렀거든요. 책을 잠깐 고르고 나오는데 갑자기 숨이 가빠지는 거예요. 근데 컨디션이 책방을 나와서 10분만 걸으면 학원인데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지는데 이게 찌뿌둥하게 나빠지는 정도로 볼 수 없고 거리를 걸어가는데 분수토 아시죠? 분수토. 팍 나오는 거. 네, 분수토가 정말 2걸음 걸을 때마다 한 번씩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실신 직전에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119를 부르고 뛰어가서 학원 선생님을 부르고 실려갔어요. 응급실에 제가.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고 막 위세척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걸 왜 아버지를 꼭 줘라고 했는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그 후로 난리가 났죠. 한바탕 그 동네가. 부모님이 저한테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묻지 마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셨는데 신고도 하고 난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분은 술을 마시고 기억이 좀 안 난다 이러면서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는 걸로 마무리가 됐다고는 나중에 들었고 그 사건이 들키고 급하게 이사도 가셨어요. 제가 퇴원하니까 안 계신다더라고요, 이 동네에. 그 원인도 모르겠고 부모님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지만 타인이 주는 음료수 같은 거. 네.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난번 시참 때 말씀드렸던 그 반지하 원룸에서 고시 준비를 할 때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원룸으로 이사를 하고 한 반년 정도 시간 동안 제가 가위도 눌리고 이상한 꿈도 많이 꿨었지만 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범죄에 노출이 됐었거든요. 딱 거기 살 때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일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나머지 2개를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편하게 지역을 말할게요. 신림 9동, 신림 6동이 나오거든요. 예. 그때 당시 고시 준비하는 인원들은 거의 다 신림동에 모였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준비하던 막바지에는 로스쿨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로스쿨 시행 초기 단계여서 혼란한 그런 시절이었고 카톡도 처음으로 나와서 친구들이랑 단톡방이 막 만들어지던 때였거든요. 저는 독서실은 신림 9동 쪽 독서실을 다녔고 원룸은 신림 6동에 있는 곳에 자리 잡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독서실 제 자리에 음료수를 누가 놔두는 거예요. 근데 거기 힘내세요. 딱 4글자 쪽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누가 주는 음료를 따지 않은 것이라도 주사바늘로 뭔가를 넣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먹지를 않고 친한 사람이 주거나 믿을 만한 상황, 음료수 자판기에서 금방 뽑은 걸 받았다든지 이런 게 아니면 먹지를 않았거든요. 그 아줌마 사건 뒤로는. 그래서 독서실 룸에 들어가기 전에 책상 하나가 놓여있는 그 위에 항상 놔뒀어요. 누군지를 모르니까 거절 의사를 표시를 했는데 한 달 내내 그런 일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계속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제가 무뎌진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근데 문제의 그날도
물론 지금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사건이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은데 문제의 그날도 공부를 하고 평소처럼 11시쯤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30분 정도가 그날은 늦은 거예요. 11시 반에 출발을 해가지고 근데 그 시간이 되면 문제가 신림구동은 밤에 되게 북적북적하거든요. 거기에 술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신림 6동 같은 경우에는 밤이 되면 사람이 없어요. 엄청 조용하고 거기는 원룸도 이제 막 신축이 되는 단계에서 공사 중인 것도 흔히 볼 수 있었거든요. 가정집도 많고. 근데 골목을 들어가서 신호등 하나를 건너면 바로 신림 6동인데 골목을 쭉 들어가서 왼쪽으로 꺾어서 가면 저희 원룸이 나오거든요, 길이. 근데 갑자기 술 냄새가 확 덮치면서 어떤 사람이 제 허리에 팔을 확 두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전 집에 가서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요걸 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서 곱씹고 간다고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누가 몸에 팔을 두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상황이. 머리가 백지 상태가 됐어요. 뒤로 딱 돌아보니까 마스크를 꼈는데 키는 180 가까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보면 뒤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봐도 뒤지겠고 안 봐도 뒤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숙였죠. 푹. 큰일이 날 것 같으니까. 그 상태로 집으로 가는 완전 반대 방향으로 질질질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주변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 가는 방향이 건물 공사가 한 2채 정도가 올라가는 그쪽 방향인 거예요. 근데 하늘이 도우신 건지 모르겠지만 끌려가는 도중에 길가에 그 얇은 쇠봉이 땅에 딱 박혀있고 왜 거기 쇠봉 꼭대기에 세모 모양 이정표 같은 거 있잖아요. 가끔 길 가다 보면 그게 보여가지고 질질 끌려가다가 왼손으로 그걸 꽉 끌어안았어요. 팔이 뽑히든 떨어지던지 나는 모르겠고 그거를 놓치면 나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좋은 말 할 때 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허리를 팍팍 잡아당기는데 배도 아프고 팔이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힘이 세니까. 180에 건장한 남성분이셔가지고 이제 순간적으로 머리 위쪽을 막 휙휙 찾아봤어요. CCTV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크크크 거리면서 야 CCTV 찾냐?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근데 엄청 무서운 순간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흥분하던 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흘리던 땀이 싹 마르면서 심장이 갑자기 느리게 뛰는 거예요. 저의 심장이. 그러면서 막 발버둥을 쳐가지고 거리를 살짝 확보를 한 다음에 쇠봉을 끌어안고 본인을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냥. 그 사람 모자, 마스크, 색깔이라든지 바지, 티, 운동화는 뭐고 이런 거를 정신없이 막 파악을 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뭘 봐? 이러더니 제 얼굴을 손으로 딱 덮으면서 관자놀이를 꽉 누르면서 제 얼굴 위로 올리더라고요. 본인의 복장 파악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만약에 운이 좋아서 끌려가더라도 만약 죽지 않는다면 이거를 고소를 해가지고 진술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복장인지 이거를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였어요. 저는 신발이나 옷은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사실상. 근데 문제는 얼굴을 봐야 되는데 마스크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눈 같은 경우에도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대한민국 거의 무슨 7할 8할 정도 된 사람의 그런 눈이에요. 굉장히 평범한.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좀 특이점은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그 가방에 지금도 무슨 막대기인지 모르겠어요. 검은색 막대기 같은 것이 그 가방에 끼워져 있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저거 손 뻗으면 빼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이 다시 뭐야 이러더니 다시 팔을 허리에 두르려고 하는데 제가 하체 부분을 딱 떼면서 때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오, 예.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 목을 말아쥐는 거예요. 목을 조르는 거죠. 예.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이랬어요. 한 대 치라니까 때리라고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좀 의외라는 표정으로 잠깐 침묵을 하더니 제 뒤도 보고 자기 뒤를 딱 보더니 CCTV를 본 거예요. 아, 예.
얼굴을 들이밀면서 어디서 개수작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착수된 영상이 찍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빼박이 강력 사건으로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단순히 돌비님도 현시공포에서 들으셨겠지만 칼로 목에 대고 공사장으로 끌려갔지만 그분이 멀쩡하게 돌아왔다고 해서 이게 강력 사건으로 적극 수사가 안 된 사건이 시들모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굉장히 아시죠? 많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있는 쪽에 가로등이 있었기 때문에 윤곽상 얘가 나를 몇 대 때리면 야간에 사람을 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강력수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건데 그거를 얘가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범죄를 한두 번 저지른 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얼굴을 들이밀 때 제가 마스크를 내렸어요. 얼굴을 봐야 되니까. 얼굴을 봤어요. 그때. 얼굴 딱 봤는데 죽여버린다 이러면서 바지에 손을 넣어서 막 뒤적이는데 딱 느낌이 칼이구나 하는 느낌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칼을 꺼내는 느낌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제가 마스크를 내리니까. 그래서 그 살기가 느껴지니까 끌려가도 죽고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소리를 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강도야 살려주세요. 너 왜 날 때리냐? 칼로 사람 찌르냐? 이러면서 그때는 진짜 입에 나오는 대로 막 비명을 질렀는데 제 목을 꽉 쥐었어요. 그 순간. 근데 그럴 때는 주저앉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팍 주저앉아서 가방으로 머리를 막고 계속 비명을 질렀는데 정말 운이 좋았던 게 반대 골목 쪽에 있는 빨간 벽돌집 2층 그 집에서 난닝구 입은 짱구 아빠랑 똑같이 생기신 분이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내려오셨어요. 거긴 뭐야! 이러면서 집어 던지시면서 뛰어내려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사람보다 키가 더 큰 거예요. 짱구 아빠 같이 생기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막 뭘 집어 던져 달려오니까 이 사람이 도망을 가죠. 제가 그 사람 가방끈을 잡고 확 달려들었는데 팔꿈치에 저를 확 치고 뛰어가고 그 상황이 끝났는데 짱구 아저씨가 따라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예? 야, 너 누구야? 하고 따라가려고 제가 그 아저씨 팔을 잡았어요. 가지 말라고. 아저씨 저 사람 칼 있을지도 모르니까 가지 마세요 하고 말렸죠. 왜냐하면 칼은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저 때문에 뛰어나오신 이분이 다치거나 칼로 찔리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죠. 그래가지고 막 112 신고하고 경찰이 왔고 역시나 저는 겉보기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문제는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사람 옷 입은 것도 제가 마지막에 가방을 껴안은 이유가 가방에 끼워져 있던 막대기를 뽑으려고 지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와, 그 상황에서요? 그걸 뽑았거든요. 우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그걸 들이면서 지문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사람 가방에 꽂혀 있던 거다. 잘 가지고 가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크게 다치지 않은 이상 수사기관의 재량이니까 수사기관은 양심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털어내야 돼요. 이런 사건들은. 그래서 그날도 무심하게 음료수를 밖에 놔두고 똑같은 일상이었는데 제가 끌려갈 뻔한 일을 겪은 후에는 일찍 독서실을 나와가지고 저녁을 먹은 이후의 시간은 원룸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날 그 인간은 아니겠구나 했는데 또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 길이 원래 뒤에 따라오는 남자가 가던 길일 수도 있으니까 끝을 보면서 좀 경계를 하면서 걸었어요. 빠른 걸음. 근데 그때 제 방이 공동현관 기준에서 보면 1층이었고 창문 기준에서 보면 반지하였거든요. 비탈길에 지어진 집이어서 제가 그래서 반지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자마자 제가 원룸 문을 열려고 비번을 누르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미처 닫히지 않은 건물의 현관을 손으로 탁 잡고 문을 확 열더니 갑자기 큰 보폭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다급해져가지고 정신을 빡 차리고 비번을 따다다닥 누르고 들어가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다급하게 따다닥 달려서 제 현관 손잡이 탁 잡았는데 제가 먼저 힘을 꽉 줘가지고 착 잠겼어요. 문이.
예. 문이 착 잠긴과 동시에 저는 안에서 그 굵은 쇠 거리 있잖아요. 예. 그걸 탁 걸었어요. 문을 잠근과 동시에. 아주 작게 예. 문을 두드리는 소리. 아주 작게. 턱 두드리다. 그래서 쇠고리가 걸려있으니까 제가 문을 착 풀었더니 갑자기 그 남자가 문을 있는 힘껏 당기는데 당연히 안 열리죠. 걸려있으니까. 복도 전체가 쩌렁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그 사람 눈을 딱 봤죠. 근데 시시시 웃고 있는데 보니까 그 자크만 내려가지고 프랑크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자크만 내리면 프랑크가 딱 나오게 미리 준비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제정신이 아니구나. 예. 그래서 제가 한숨 쉬면서 야 집어넣어라 그랬거든요. 풀려가지고 이거 뭐지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근데 다음날 독서실에 갔는데 그 음료수가 딱 끊겼어요. 그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 네. 느낌이 왔죠. 그 후로는 그 음료수가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야, 이래서 남이 주는 거 함부로 먹지 말라는 게 어릴 때부터 배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남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물공 사건 아시잖아요. 예. 무색 무취의 그 물공 사건은 남자도 많이 당해요. 남자분들은 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더 많이 당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저는. 헐, 예. 그런 사건을 맡은 분도 봤고 그래서 저는 참으로 기묘한 타이밍이다 하면서 저도 이제 그 독서실을 다른 곳으로 옮겼죠. 며칠 뒤에. 그래서 얼마 후에 지난번 시들무 때 말씀드린 사건이 터지면서 아예 그 지역을 떠나게 됐어요. 어쩔 수 없네요, 확실히. 네네. 그때 제가 만약에 뭐 공사장에 끌려갔거나 짱구 아빠가 오지 않았거나 칼에 찔렸거나 문을 닫지 못해서 그 프랑크가 제 방에 들어와 버렸다면 그리고 이분이 살아온 인생이나 생활에 대해서도 들었고 친후관계나 주변 환경도 봤죠. 예. 정말 정상적이고 뭐 이런 절도 사건은 뭐 어쩌다 운이 좋지 않아서 얻어걸린 나쁜 사고인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될 정도였어요. 뭐 회사 명함도 보여주고 뭐 본인은 원래 클럽 같은 곳에 다니지 않는데 처음으로 친구를 따라갔다가 뭐 친구와 함께 앉아있던 자리인 줄 알았는데 가방을 편하게 뒤져보고 그랬다 뭐 이런 내용으로 막 하는 거죠. 친구들 문자도 보여주고 친구들도 일본 너무 걱정하고 친구들도 야 너 괜찮니? 동훈아 너 괜찮니? 막 이런 식인 거예요. 너 참 억울하다 이러면서 일단 뭔가 찝찝하지만 일단 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분을 내보내고 피신 조서는 일단 마무리가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그때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상부에 올릴 보고서에 기소 의견으로 내지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분이 그런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봐줘야 하는 것 같기도 하다는 표현을 완곡하게 집어넣었어요, 제가. 네. 그리고 심신미약이 강하게 고려된다. 이거를 안 쓰고 싶었는데 정말 강하게 고려됐어요. 제가 그분과 이야기할 때는 뭐에 홀렸는지.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쓰고 제출을 할 뻔하다가 운이 좋게도 그때 다른 법원 건물 쪽으로 행상가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다른 시보들이랑 급하게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 여성 피의자가 나간 지 한 20분 정도 지나서 제가 자리를 뜬 거였는데 건물 뒤로 나가면 주차장이 있고 바로 그 오른쪽으로 꺾으면 홈이 파여져가지고 사람들이 흡연하던 구역이 있었거든요. 저하고 다른 검찰청 15~3명은 모여서 같이 가는데 네. 직진으로 쭉 가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근데 그 오른편 흡연 구역에서 캬캬캬캬 하는 웃음소리가 엄청 그로테스크한 웃음소리가 나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보지도 않고 뭐지 광년이가 하나 있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길을 계속 가는데 속닥속닥 하다가 뭐 연기 어쩌고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예. 연기가 어쩌고 이런 말이 살짝 들리는데 갑자기 이제 막 뒤에 오던 남자 동생 15가 누나 들었어요? 간도 크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니까 뭐 자기 친구랑 통화를 하는지 내가 쉽게 걸리겠냐 내가 몇 번째인데 막 이런 식으로 말하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저는 어떤 강 큰 중생이냐 하면서 봤는데 문동은인 거예요. 방금 저랑 얘기 나눴던 그 동시 와 그런데 그 말투가 동은이가 아니었어요. 문동은 괴롭히던 애 이름 뭐죠?
연진. 연진이었어요, 연진이. 말투가, 그러니까 얼굴이랑 모습은 동훈인데 말투가 연진이다. 그러니까 저에게 보여준 모습은 동훈이었는데 와. 연진이었던 거야. 그 속에 들어있던 인간이. 예.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네. 이 사람이 푸드삭 가더라고, 정문 쪽으로. 그래서 저는 의연하게 제 갈 길을 갔는데 다른 시보들한테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그때 정말 내가 겉모습에 현혹됐구나. 내가 아직 하수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날 그 행사를 갔다 와서 사건 의견서를 싹 다 지우고 강력 처벌을 해야 된다로 바꿨죠. 이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늘이 도와준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마 그 뒤에 그 동생이 말을 해주지 않았으면 네. 아마 제 갈 길을 갔을 거예요. 제가 주변을 잘 살피는 성격도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검찰 조직은 기본적으로 인간 불신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얘 하는 말은 100% 거짓말이다 해서 시작을 해요. 그 증거 하나를 보고 그래 증거 있으니까 이거는 인정해줄게. 또 다른 증거 나오면 이거는 이 말을 인정해줄게. 이렇게 쌓아 나가야 되는데 네. 저는 일단 믿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오가 나왔던 거예요. 큰 실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술을 마시고 저는 기억이 안 나요 하는 범죄자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프랑스랑 영국에서는 음주 후에 저지른 범죄가 있으면 가중처벌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우리는 봐주고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주치는 변명이 될 수 없다는 판례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중처벌을 받게 돼요, 이 부분은 반드시. 야, 진짜로. 그리고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여러분이 검찰청 주변에 만약에 좀 안 좋은 일로 가시게 되면 근무 시간이라도 은근히 그 주변의 수사관이나 시보나 검사같이 그 소속 인력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한다. 통화는 멀리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이런 아이러니하지만 저는 변호사로서 늘 제 의뢰인들에게 충고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변호사로서는 우리 기종님들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야, 하기야 이게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때로는 죄인을 변호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예, 그쵸? 그래야죠. 아니면 피해자를 변호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 정말 맞아요. 그 안에서의 정의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저 같은 예. 경우에는 일단 이야기를 다 듣고 한 번은 그 공무원 얼굴을 칼로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머, 예. 그 사건은 제가 맡았다가 사임을 했어요. 예. 그 공무원분을 병문안을 갔어요, 제가. 네. 가서 얼굴을 보는 순간 사임하자. 그래서 사임했죠. 이거는 변호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고 어쨌든 저의 현시 공포는 여기까지. 야, 오늘 네. 그래도 책벌레님께서 이게 시들모에서 나왔던 어떤 같은 비슷한 사건이었을진 모르겠지만 그거를 변호사를 준비하던 사람이 그리고 변호사가 돼서도 겪었던 그런 일들로 풀어가니까 완전히 느낌이 좀 다르네요. 네, 단순 피해자라기보다는 피해를 받는 와중에서도 증거 수집을 하려는 그 모습 자체가 야, 뼛속까지 변호사가 되실 분이었네요, 보니까. 아유, 감사해요. 네, 근데, 너무너무. 다시 생각하면 손에 네. 땀이 나죠, 사실. 그렇죠. 너무 너무너무 무모했다는 생각도 들고. 고생이 많으셨고, 앞으로도 네, 어쨌든 뭐 많은 사건들을 맡으시겠지만, 요즘에는 뭐 돈도 벌고 그런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일단은 책벌레님께서도 저랑 또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직접적인 진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변호사 법이라는 게 있고 의뢰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비밀이나 사건을 노출하면 안 되거든요.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치만 또 여러 가지 아마 이런 사건에 관련돼서 조금 돌려서 아마 이야기는 가능하실 부분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사람이 무섭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 그 프랑크 자식은 도망갔어요. 프랑크는 도망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번에도 책벌레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주실 테니까 그때도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